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패널 토론 시작할 텐데요. 먼저 앞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각 토론자분들께서 오늘 그 한상원 대표님과 김윤석 팀장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5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중엽 박사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중엽입니다. 앞서 발표자분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직 초창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는 이제 키사에서 최초로 이제 블록체인 지능 기관으로서 이제 키사가 블록체인 확산 팀을 만들었는데 작년 초에 블록체인 확산 팀 만들었을 때만 해도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비트코인 모 예능에서 이제 강호동 씨가 비트코인에 대한 퀴즈를 맞추는 걸 보여드리면서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이다. 그 중에 나온 첫 번째 굉장히 훌륭한 성공 사례다라는 걸로 하셨는데 그 사이에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정책 파트도 사실은 방향을 약간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암호화폐 내지는 금융적 서비스에 기반한 구현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금융 파트는 사실 그에 반해서는 사례가 별로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과기정통부 쪽과 그다음에 키사에서 비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확산을 목표로 사실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사실은 올해 나온 거죠. 이제 작년에는 IoT 분야의 블록체인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했었고 올해는 6개 분야에 대한 공공 파트에 적용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에 대한 후보를 모집하는데 무려 이제 한 40여 개가 넘는 기관에서 그 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국내에 있는 그 지자체들입니다. 지자체 단체에서 40여 개 단체에서 70여 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6개를 뽑은 거죠. 뽑혀져 있는 사례가 최근에 이제 그 보도 자료가 올라왔죠. 관세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관위 쪽에서도 나오는 공공 서비스를 적용하는 거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 방향, 어떻게 보면 산업 활성화 중에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작년 연말에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됐던 것도 사실은 이제 과기부에서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설명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겠다라는 측면은 아니라 사실은 암호화폐와 연계되어 있었던 거래소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었던 부분에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규제를 진행하고 산업의 활성화 차원은 진행하겠다인 거죠. 적절한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규제 내지는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사실은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엑셀러레이팅 되는 기능은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아까 그 잠깐 발표 자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스위스의 츠크 지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ICO라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일 먼저 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본다면 사실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브레이크가 됐었는데 본인들은 이거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냈고 ICO라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통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스위스 자체에서는 ICO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토큰 내지는 코인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하여 분리해냄으로써 오히려 ICO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간 거죠.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맞는 방향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마 뭐 ICO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에 뭐 김경호 박사님이라든가 이정 박사님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더 뭐 그거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 적절한 엑셀러레이팅을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시범 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집중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조금 더 진행을 시키고 퍼블릭은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냐라고 비춰질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프라이빗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공공 분야에 대한 적용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사실은 그건 이제 IBM과 같은 하이퍼레처 그룹에서는 아예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 나가죠. 아예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면서 클로즈 마켓 내지는 클로즈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별도로 나갔고 공공에서 적용하기에도 사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조금 더 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볼 때가 된 거죠. 사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거를 IoT 부분에 가지고 적용해 봤고 그다음에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도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진행됐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규제 프리존 같은 걸 연관하면서 법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내지는 내년 이후를 본다면 사실은 이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거고, 사실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본다는 거는 ICO 내지는 암호화폐 부분과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더 도드라지거나 거기에 집중해서 블록체인 내지는 암호화폐가 화폐냐 아니냐라는 그 논란으로 가기 이전에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있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고, 사실은 현재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내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보다 향후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대중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파급력이 더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은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해서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다, 제2의 네이버나 NC소프트와 같은 새로운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도 사실은 퍼블릭 블록체인 내지는 그에 기반한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분산 앱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해야지 이후에도 실질적인 혁명을 이끌어갈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책의 방향도 이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같은 분산 앱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련된 창업을 더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까 잠깐 나왔던 두바이 같은 데서 이미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공모전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퍼블릭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앞으로 올해 내지 내년 이후에 계속해서 블록체인 해커톤 같은 부분을 확대하고 관련된 창업 분야를 진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명에 가까워질 수 있는 스타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기대를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뭐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그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경훈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현상훈 대표님은 이전에 이제 뭐 회의에서 좀 자주 뵀었고, 그때도 이제 기술 쪽으로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오늘 발표에서도 역시 전문의 기술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인성 팀장님은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원이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과 이제 ICT라는 쪽 주제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제 지난 2017년 12월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서는 블록체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1월에 과기정통부에서 2018년 업무보고 자료가 나왔고요. 그 자료에서는 이제 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라는 구도로 DNA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DNA는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이제 약자로서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로서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넣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까지 이제 인프라로서 작용하는 어떤 기술 산업 사회의 혁신을 유발하는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지게 됐냐 하면은 아이러니하게 역시 암호화폐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고,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알아도 블록체인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반 사람들 중에서. 근데 뭐 JTBC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점점 국내 어떤 규제 이슈가 뜨면서 사람들이 점점 블록체인을 알기 시작했고,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 지능, 산업 발전이 이제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이제 다행히 만연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자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 가능성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 혹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어떤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올까라는 이제 예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게 이제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있었던 건데, 18일 날 일단 그 영국의 그 총재 이제 영란은행 총재가 그 서한을 통해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나 이제 각국 재무장관한테 메일 보낸 거에서, 사실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가지는 어떤 영향력에 봤을 때 국가 전 세계 GDP로 봤을 때 약 1%도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없다라고 일단 그 서한을 보냈고요. 실제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규제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그냥 우리는 아직도 이
암호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하다.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7월 달쯤에 이제 공동 규제안을 발표하기로 하자라고 일단 회의에서 결론을 지었고요. 뭐 사실 그게 이제 호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상화폐가 올랐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정부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뜨겁지만 아직 그 성격 혹은 어떤 규제안에 대해서는 되게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좀 그 관련 문건을 보면서 되게 이색적이었던 건 원래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G20에서는 크립토 커런시라는 명칭을 전혀 안 썼고요. 크립토 에셋이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 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20 재무장관회에선 이걸 자체로 화폐로 보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고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성격을 규정짓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아직 금융위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고 뭐 가상징표, 가상화폐 좀 다양한 용어를 쓰면서 그 성격을 규정짓기 이제 좀 꺼려하는 마당인데 사실 그렇게 규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규제나 제도가 나오기 어려운 좀 면이 있습니다. 특히 과세 면에서 이게 자산이냐 혹은 이게 화폐냐에 따라서 이 과세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또 ICO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뭐 김인석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 그 ICO의 투자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통계 조사 기관의 자료를 보면 VC의 투자 규모보다 ICO가 이제 훨씬 넘었고 이게 2017년 2분기쯤부터 아마 그 ICO 투자 규모가 역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커지는 마당에서 그럼 ICO가 정말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는 좀 저도 확신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ICO라는 걸 초기 자금 조달이라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봤을 때 사실 반드시 ICO만 초기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VC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엔젤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투자 방법은 다양한데 사실 ICO가 그러면은 백서 하나만으로 투자받을 수 있다. 그 투자받기 쉽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만약 ICO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 ICO가 갖는 다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실 이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게 결국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많을수록 이 블록체인의 그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ICO라는 거는 그 목적 자체가 초기 자금 조달도 있지만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사전에 그 참가자들한테 미리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그 코인을 이용해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ICO가 중요한 역할을 가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ICO 아까 이제 저 이중엽 박사님께서 그 스위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스위스 주크라는 곳에 이제 그 크립토밸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각종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고 뭐 김민석 팀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뭐 모네타스 뭐 이런 기업 다양한 그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는데 그 스위스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유치함으로써 갖는 그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일단 스위스 자국 내 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이 만약 스위스 가서 ICO를 하게 되면 이제 외화 유출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벌써 ICO를 지금 우리나라가 무조건적으로 막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외국에 가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양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ICO 규제를 무조건 막는 게 이제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PO라고 이 기업들이 처음에 그 상장을 할 때 주식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IPO와 같이 그런 좀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법적 테두리에 그 들어가는 ICO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는 지금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론 지금 중국도 굉장히 전면 금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ICO는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부 쪽에서 혹은 특히 지방자치 성 단위의 지방단체에서 그 기업들과 연계해서 굉장히 기술 개발을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 사례를 봤을 때 ICO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어떤 우리만의 규제, 스위스와 같이 ICO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이런 규제안을 만들어서 ICO를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쪽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ICO를 통해서 발생하는 지금 뭐 다단계 행위라던가 사기 행위라던가 이런 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 규제안을 통해서 막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실효성이 있다고 아직 판단된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그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리 부테린이 제시한 방법은 이것도 아직 실현화된 건 아니고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인데 다이코라고 해서 그 DAO와 ICO의 이제 합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그 DAO는 여기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더리움 재단처에서 시도했던 ICO가 있었고 그게 한 번은 해킹을 당함으로써 이제 미국에서 법령이 만들어지고 했던 굉장히 유명한 어떤 조직이었는데 결국에 그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는 개념이고 그 개념과 ICO를 이제 합친 합성어가 DAICO가 갖는 의미는 ICO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정말 이 기업이 성공을 할까?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 먹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건데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 기업이 정말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을 실행했을 때만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예 처음부터 ICO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의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괜찮나요? 더 말씀. 조금만. 네.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신산업 활성화 이슈를 주제로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ICO고 두 번째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 요소를 대비해야 된다. 이 세 가지였는데요. 지금 ICO에 제가 너무 비중을 맞춰서 나머지 두 개는 조금 짧게 설명할게요. 그 블록체인 기술 R&D 관련해서 이제 제가 키스텝과 함께 그 R&D 과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정부 R&D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을 때 이제 블록체인을 뭐 기술 활용 쪽을 볼 수도 있고 원천 기술을 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에 나온 정부 R&D 과제에서 블록체인 어떤 활용 쪽의 측면은 되게 많은데 그런 원천 기술, 암호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저 합의 방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술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블록체인 R&D 그 주제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 그 정부 부처에서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이슈인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 요소 대비는 블록체인이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이 이제 투명성과 보안성이라고 하는데 그 투명성과 보안성이 오히려 이제 과연 우리 사회에 맞는 건가? 우리 사회가 진정 투명하길 원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투명해져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만약 있어야 된다면 가장 어느 부분이 필요하며 만약 어느 정도 이 투명성이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떤 글로벌 논의 동향들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서 활성화 대안으로서 ICO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이제 R&D 주제 다변화, 그다음에 확산에 따른 리스크 대응 이런 주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재용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스태피 이재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저희 주제인 블록체인 그 산업 확성 방향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토론 내용도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현상훈 대표님 발표를 들었을 때 느낀 건 이제 비트코인 1.0 시대를 이제 넘어서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연결되는 블록체인 2.0 시대 그리고 3.0 시대를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산업으로 확산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의 혁신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아까 뭐 초당 뭐 10,000건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가 막 3.0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태동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어떤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을 화폐만 이제까지는 얘기했는데 어떤 이제 화폐를 넘어서 모든 종류의 자산의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블록체인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김우석 팀장님께서 약간 이제 산업 활용 측면에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이제 저희 연구팀은 이 포럼을 통해서 좀 얻으려고 했던 게 뭐 이제 암호화폐와 뭐 과연 블록체인이 과연 분리 가능하냐 분리 불가능 이거 같이 봐야 되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과 과연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뭐 완벽한 답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기술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블록체인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요즘 많이 얘기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무슨 핵심 인프라가 된다. 제2의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정의는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혹은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랑 융곡박돼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굉장히 큰 혁신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과거에 했던 거는 PC 시대에는 윈도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라는 운영 체제가 나왔고 이제 제 생각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OS로서 그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 플랫폼을 가지고 뭐 아까 이주빠 쌤께서 말씀하신 D앱,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이제 시작, 애플리케이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특수 목적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 아까 김인석 팀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건 단순히 뭐 저와 뭐 김인석 팀장의 주장은 아닌 것 같고, 뭐 최근에 제가 좀 봤는데 뭐 세계경제포럼이나 뭐 WF 이런 데서도 그 블록체인의 미래 가치를 수치로서 측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테크놀로지 티핑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타임라인 쫙 그려놓고 언제쯤 이게 블록체인이 우리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가깝게는 2023년 그러니까 5년 뒤죠. 그때는 이제 정부 서비스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성이 강한 기술이기 때문에 뭐 세금이나 자금 운용을 이제 아마 블록체인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길게 보면 2027년쯤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전 세계 GDP의 뭐 10%가 블록체인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땐 그 GDP의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산업에 분명 적용될 거다.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 10년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블록체인 지금 3.0 시대로 넘어가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땐 기술적인 뭐 허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현상 대표님이나 김석 팀장이 여쭤볼 텐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컨센서스 메커니즘, 즉 합의 과정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평균 10분의 그 합의 과정이 걸린다 하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지금 뭐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뭐 카운터에서 결제하고 뭐 30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쓰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게 정말 무슨 정말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화폐로서 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모델로서 인센티브로 작용할지, 아니면 뭐 토큰 이코노미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의 어떤 기반 기술로서 사용할지는 좀 저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산업혁신 방안, 이게 블록체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산업 확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ICO 뭐 얘기 많이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그거 같아요.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약간 뭐 분리해서 이제 보겠다고 해서, 암호화폐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약간 투기성이 짙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규제를 가하고 블록체인은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ICO도 이제 뭐 한국이랑 중국이 좀 앞장서서 많이 금지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1월 말에는 이제 거래소에 대한 실명제도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거래소 설립 요건도 이제 강화하겠다는 그런 거의 규제는 저도 좋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거래에 대한 어떤 금융 건전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규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에서 어떤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 정부의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정말 그 소비자들이 그 시장 내에서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정도만 구축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ICO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말씀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조심스러워요. 뭐 최근에도 계속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열어주고 좀 그거를 스타트업을 ICO로 할 그런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좀 법으로 이걸 풀 수 있지 않을까, 제도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그게 막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소비자들이 백서만, 화이트 페이퍼만 보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건데, 그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봐도 잘 모르겠고, 그거를 뭐 그것만 이렇게 공개했다고 다 ICO를 하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하다못해 주식을 할 때도 뭐 투자 상담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뭐 서비스를 뭐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ICO를 했는데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의무보호 예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뭐 기업 공개 IPO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팔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왜냐하면 대주주가 갖고 있다가 가치가 오른 다음에 팔아버리면 확 떨어지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손해를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킵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다 놓고 똑같이 이제 IPO 사등을 좀 적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던가 뭐 그런 방식을 뭐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로막는 행위, 그러니까 ICO 같은 걸 하면은 조금은 힘들지 않나,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정부가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입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현상훈 대표님하고 김석 팀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지금 오늘 그 패널 토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 바로 Q&A로 넘어갈까요? 네네네. 예, 플로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전체 참석자분들이 참여하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두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도 많고요. 토의하실 이슈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그 발표 내용이나 토론 내용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이다, 아주 구체적이다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마 블록체인 관련돼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떤 기반 지식의 편차가 클 수도 있고요. 하여튼 한 30분 좀 안 되게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아주 구체적인 정책 방안까지 질문이나 제안이나 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온 정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경영연구원에 있지만 공돌이 출신이라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현 대표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내용도 이렇게 자료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으면서 현 대표님께 한 가지 좀 부탁 말씀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탁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 스터디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좀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동영상이나 특히 컨센서스 알고리즘 관련해서 좀 쉽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이나 뭐 그런 것들 좀 자료들 좀 알려주셨으면 좀 감사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T 쪽 관련해서 뭐 기술 사업도 좀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이 블록체인을 딱 접하면서 블록체인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ICT를 한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대세 기술인가? 개인적으로 사실 좀 의심이 듭니다. 대세 기술인지 아니면 선택 기술인지. 왜냐하면은 이거 특히 모르겠습니다. 퍼블릭 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 인테그리티도 그렇고 신뢰성을 보장을 해서 거래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은 굉장히 좀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우리 기업 차원에서 도입을 할 때 왜 블록체인을 써야 되지? RDB가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이쪽에서 사례들 나오고 있는 것들 IBM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기업이 도입했다는 사례들 딱 봤을 때 저걸 왜 저 블록체인을 쓰지? 기존의 RDB 30년 동안 검증된 저 RDB가 있으면 저가 훨씬 더 빠르고 스케일러빌리티나 신뢰성이나 이 뭐 가격이나 효율성이나 모든 게 다 검증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사실 갈증이 있거든요. 이게 왜 좋은 거냐, 왜 좋은 거냐, 왜 우리가 블록체인을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why 블록체인이라고 스스로 딱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사실 왜 이거 블록체인을 써야만 돼요. 우리 기업에서도 포스코에서도 블록체인을 도입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블록체인을 써야만 이게 가능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현 대표님께서 기술적이나 뭐로서 우리 RDB보다 이거를 쓰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거 기업 차원에서 이런 부분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노드별로 그거를 권한을 조정하고 이런 거 그냥 저는 RDB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그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좀 그 두 가지 하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아, 부분 이 질문이고 자료는 질문.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기술적인 책인데 이제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책은 그 메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제일 아마 기술하셨으니까 그 책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메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인데 번역본이 비트코인과 금융의 혁신. 그 책이 아마 기술적인 서적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만약 기술 말고 도대체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그 윌리엄 무가야가 쓴 비즈니스 블록체인 그 책이 아마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인터넷 보면 강의 되게 많습니다. 아주 강의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실 처음에 여기 계신 우리 연구위원님, 뭐 이재영 박사님 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지 오래돼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 오셨는데 지금은 제 수준을 뛰어넘어서 제가 지금 약발에 다 떨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되게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기업들 굉장히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포스코도 이때 만나고 했는데, 예. 근데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도대체 이거 잘 돌아가는데 굳이 왜 블록체인을 해야 돼? 그게 사실 그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김희석 팀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거래할 때 블록체인이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퍼블릭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프라이빗도 그렇다고 프라이빗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프라이빗은 선택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프라이빗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효율성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는 아직까지 그거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나 그런 화이트페이퍼 부족합니다. 근데 일본이나 외국은 굉장히 그 금융 쪽 중심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냥 우리 그 계열사 내에서 웹에서 문서 돌린다. 그 지금 DBR 뭐 RDBM이 잘 돌아가는데 굳이 할 필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해서 국제간 거래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지금 증권 거래나 물류 같은 건요. 지금 현재 DBMS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지금도 신용장 DHL로 보냅니다. 사기나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을 했을 때는 프라이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물류 산업체 이해관계자가 있는 프라이빗 망이지만 하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효율성은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그 이해관계자, 은행들, 수출업자 은행, 수입업자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선박업자들, 운송업자들 그들이 하나하나 그 서류를 다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전부 눈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인보이스 사기 사건이 지금 4트릴리언이에요. 근데 그거에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효율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빗은 선택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퍼블릭은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예요. 근데 퍼블릭에 왜 암호화폐 그 인센티브 이슈가 있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프라이빗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프라이빗만 활성화를 하게 되면 반쪽짜리 기술 발전이 되는 겁니다. 진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불특정 다수의 정말 많은 네트워크의 그 참여자들이 있을 때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신뢰성 있게 그런 합의를 가져가는 게 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퍼블릭에서 보면은 이 블록체인의 신뢰를 가져가는 건 그 참여자들이 그 원장을 소유해 주는 겁니다. 근데 프라이빗은 이해관계자들이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퍼블릭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논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될까요? 하는 이유가 40개씩 오는 이유는 제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내 컴퓨팅 파워를 주고 내가 여기 활용한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금은 이제 피업들 같이 작업 증명에서 내가 작업을 이만큼 했다는 증명으로 제가 봤지만 요새는 또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냐를 또 갖다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램 같은 코인들은 작업 증명뿐만 아니라 내가 트랜잭션을 많이 날려서 이 네트워크에서 내가 그만큼 활용을 많이 했을 때 그걸 또 경제적인 어떤 수학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를 떼고 분리하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분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선택적으로 굉장히 반쪽짜리 기술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정말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진짜 블록체인의 기술의 주도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인 것까지 다 고려하는 그런 퍼블릭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는 대부분 선택적으로 가는 겁니다. 대체제는요, 저는 지금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블록체인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그런
뭐 크립토 이코노미나 그런 것다 그 디자인할 때는 언체인과 오프체인을 나눠 가지고 합니다. 나눠서 지금 현재 있는 프로세스를 나누고 각각이 일어나는 그 경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들을 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자를 가지고 과연 여기서 뭐가 블록체인에 가야 되는지 먼저 추려내는 거죠. 그 다음에 효용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체인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프체인은 오프체인을 가고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이 체인에 올라가서 그 효용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답이 참 잘 되는지 뭐 길긴 길었는데. 예. 예.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피의 이명화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블록체인을 거의 잘 몰라서 오늘 좀 배우려고 왔고요. 오늘 발표나 토론이나 너무 좋아서 패널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헬스케어 쪽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 그 헬스케어 쪽도 이슈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료 정보라던가 뭐 환자의 진료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프라이버시라든지 데이터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허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뭐 뉴스를 보면 기사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기업들도 있다. 뭐 IBM이나 이런 이제 굵직한 이제 그 IT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블록체인이 그런 이제 의료 정보라든지 진료 정보 이런 이제 아주 민감한 그런 개인 정보에 어떻게 활용이 돼서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잘 이해가 좀 어려워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 조금 쉽게 또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네. 저기 프라이버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퍼블릭은 프라이버시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근데 지금 암호화 기술 중에서 제일 발달해 있는 건 PKI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키, 개인키. 그래서 그거만큼 좋은 방식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분산 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나오는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니그마라고 MIT에서 이제 연구 논문 발표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 개인 정보를 갖다가 쪼개서 그걸 분산해서 저장한 다음에 암호화 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럼 결국엔 그 데이터를 어떤 노드 하나가 만약 해킹을 당해서 그 데이터를 아무리 풀어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쪼개진 나머지를 갖다 알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암호화 방식에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프라이버시는 블록체인의 이제 3.0 시대에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의료 데이터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요. 보내가. 그리고 지금 의료 데이터 가장 큰 또 문제점은 블록체인에 모든 데이터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레이크 같이 이제 한 곳에 모아서 하든가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는 그 위치하고 그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정도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이제 보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의료도 사실 적용하기 좋은 분야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만약에 의료에 적용했을 때 만약에 내 데이터를 어릴 때부터 모든 걸 갖다 한눈에 볼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의료의 질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그것도 가야 할 길이 많죠. 그래서 지금 1,500개의 코인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 플랫폼들이 그 중에서 몇 개나 지금 제대로 실제 돌아가는 게 제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게 몇 개라고 보세요? 1,500개 중에 한 20개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기술은요 가면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발달하게 돼. 그리고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해결할 방법이 생긴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는 제 생각에 의료 같은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더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태피의 조용래라고 합니다. 좋은 발표 되게 많이 배웠고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 대표님한테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산업이나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이제 그 분석이나 어떤 정보에 의해서 산업이나 기술의 변화를 예측할지를 좀 계속 보다 보니까 과거의 논문이나 특허 같은 정보보다 실제 국제 표준 쪽에서 움직이는 정보가 그 산업이 앞으로 어떤 신제품이나 새로운 그 서비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측력을 좀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표준 정보 같은 경우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카 이쪽에선 지금 제품이 나오기 전에 표준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게 좀 에비던스가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준 쪽에서도 굉장히 그 뭐 IEC가 됐든 아니면 ISO가 됐든 이쪽에서 굉장히 크게 이 IT 쪽에 관련된 표준을 어떻게 제정해야 될지에 대한 제도권에서의 국제적인 제도권에서의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김희석 박사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마이클 포터가 새로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IT 기술이 변화시키는 이제 그 산업 가치 사슬의 재편과 그 파괴에 대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도 이제 일종의 IT에서 파생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인데 이런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산업 기술 그러니까 산업 가치 사슬 자체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 산업 가치 사슬의 어떤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 경영학에서의 바이블과 같았던 그 산업 가치 사슬과 그 경쟁 이론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이런 블록체인이 만약에 진짜 그 미래 기술로 완전히 그 GPT로서 부각이 됐을 때 산업 가치 사슬이란 개념 자체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되거나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한번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표준에 말씀 지금 iOS에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표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거기 그 연구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한 1년 전부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아직 사실 그 표준하는 사람들조차도 블록체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레저라 그러죠. 지금 다 집단지성 기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제가 보기엔 결국 표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늦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에서 바꿀 이유가 저는 정말 자꾸 블록체인을 위한 대체를 진짜 기업들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그 크로스된 형태의 그 게임에서의 그 보안성은 정말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굉장한 수준까지 지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업의 어떤 인트라나 뭐 어떤 부분을 블록체인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 블록체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짜여진 시스템일수록 더 바꾸기 어렵고 굳이 바꿀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스테이크홀더들이 무지 많이 해야만 되는 업무 이런 건 사실 바꾸는 효율성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런데 또 하나는 사회적 기술로 보면 너무나 대단한 기술로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CS나 그쪽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드한 기술들의 굉장히 잘 짜여진 기술일 뿐이지 굉장히 뉴하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회과학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기술은 우리가 이때까지 제도였잖아요. 관료제, 무슨 성문법 이런 게 다 물리적 기술과 대변되는 사회적 기술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인류가 처음 경험해보는 사회적 기술인 것 같아요. 물론 SNS라는 게 사회적 기술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법조인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절대 성문법이 온라인에서 생겨 이거는 이 기존의 많은 가치를 상상을 막 혼돈시키는 거거든요. 또 관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관점, 관료제를 대체하겠네 진짜 뭐 이런 관점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확장력과 상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에 관한 가치를
비용을 지불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비용하겠다라면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에 관한 가치. 근데 우리 사회에서 투명성의 가치가 지금 이미 많이 높아졌거든요. 우리 국정농단 사태를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에서 거버넌스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어떠한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슈가 이 투명성, 기술적인 거 속성은 똑같더라도 투명성 가치가 있다면 비용 지불할 만하네라고 이제는 조금 변화들이 일어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넘어서면 블록체인을 바꾸면 의미가 크죠. 투명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협치한다는 관점, 합의한다는 알고리즘, 이게 굉장히 요즘스럽거든요. 이 거버넌스가. 그래서 그런 관점은 당연히 바꾸는 게 맞고요.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치 사슬의 통합적인, 수직적인, 수평적인 어마어마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은 하나겠죠. 가치 사슬 중에 신뢰 중개를 하던 가치 사슬이 중간에 있었다면 사실 그건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분산성, 투명성, 보안성 있는데 저는 키워드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탈중앙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탈중앙성을 잃어버리면 사실 이미 블록체인스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대체할 게 있더라고요. 탈중앙을 버려버리면. 그래서 프라이빗이 당연히 저는 공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에서의 가치 사슬의 큰 변화, 이거는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탈중앙이라는 관점에서 이 수직적, 수평적 가치 사슬이 어떻게 변화될까는 블록체인 기술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이 가진 사회적 속성 때문에 변화를 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되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한 얘기 뭐냐면 블록체인은 기술로만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모은다 했을 때 그 학과를 보면 경제학, 사회학, 행동경제, 심리학, 기술 모든 것이 종합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만 봐서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극적이면 내가 아는 것 그 외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나중에 설계하실 때 하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주 만약에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게 한번 처음에 부정적인 부분도 좀 알게 되면 푹 빠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암호화폐 이거 도토리랑 뭐가 달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2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지금은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도 참 이번 말씀하시죠. 네. 조금만 더 첨언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국내위원회 쪽에 있어서 ISO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SO는 이제 TC307이라는 쪽에서 거기가 이제 분산 원장과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작년 5월, 4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1차 국제위원회가 같이 열렸고 그러면서 이제 워킹그룹과 스터디 그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이제 보시면 이제 터미널러지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컨트롤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케이스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다루고 있고요. 2차 회의가 작년 11월 정도에 진행하면서 그 즈음에 이제 현재까지 있었던 ISO TC307과 ITU에서 진행했던 표준화 동향에 대한 거는 국내 학술지에 그때까지 동향이 실린 게 있으니까 그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차 회의는 이제 다음 달에 진행됩니다. 다음 달 중순에 이제 런던에서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벽한 국제 표준이 나온 건 아니라 각각의 워킹그룹과 스터디 그룹 상에서 이제 뉴욕 아이템 프로포즈라고 해서 MP 아이템들을 다 도출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를 하기 위한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마 3차까지 진행되고 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워킹 드래프트들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국제 표준으로서 나온 건 없다. 대신에 ITU 쪽은 사실은 시큐리티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더 표준화 관련된 부분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 네. 예, 저는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송충환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전공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는 잘 몰랐다가 이제 오늘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과학기술 쪽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뭐 이런 게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을 하는 칩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보다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칩을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을 하는 칩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최근에 이제 거기에 맞는 기준의 그 칩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신뢰성, 투명성 뭐 이런 거에 관한 건데 양자 통신이라는 것 자체는 그게 이렇게 누가 중간에서 해킹을 하든지 통신 자체가 틀어져가지고 그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양쪽에서 정한 그 암호에서 이미 어긋나서 그거 자체가 완벽한 보안성을 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자 통신이 됐을 때 그러면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또 필요한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문제, 뭐 블록체인에서 어떤 문제를 내서 그거를 푸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뭐 한 10분, 요즘 뭐 7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스스로 학습을 해서 더 문제를 더 많이 어렵게 낸다고는 하지만 양자 컴퓨팅이라는 하나의 도구가 나왔을 때 기존에 있는 전산 시스템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스템에서 접근해 가서 이 문제를 암호를 금방 아까 뭐 인터넷에 전 세계 인터넷에 50%를 이렇게 관장할 수 있으면 이거를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양자 컴퓨팅 막강한 양자 컴퓨팅 파워가 나왔을 때 그게 보편화되지도 않고 어떤 특정 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걸 소유하고 있을 때 과연 그쪽에서 이런 그 혼돈을 초래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게 과연 그 지금의 그 블록체인 기술이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자 통신은 이제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갖다 안전하게 전해받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이미 전해받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는 걸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통신도 뭐 그 TLS 같은 그런 그 암호 체계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항상 거기에는 어택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양자 암호를 써서 하는데 결국 주고받는 거에 문제가 안 되고 블록체인의 묘미는 뭐냐면 주고받은 데이터가 맞느냐를 확인하는 게 그게 블록체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도입 되면 더 좋아지겠죠. 오히려 더 이 암호화 쪽에는. 그래서 그게 된다고 블록체인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 데이터가 무결한지 검증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양자 컴퓨팅이 이제 많아지면 사실 지금 중국 애들이 맘먹으면 비트코인 망가집니다. 다 거기 있으니까. 근데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게임 이론과 같아요. 왜냐면 내가 담합을 해서 여기 망가뜨리게 알려주는 순간 그 네트워크는 아무도 사용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누가 어떤 기업의 양자를 해서 다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POW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그런 POS니 아니면 다른 형태의 합의 알고리즘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51%의 그런 컴퓨팅 파워를 간다는 게 결국 합의해서 내가 그 힘을 가지겠다는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막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양자가 발달한 만큼 또 컨센서스 방식도 발달하게 될 겁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저희 약속된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사실은 저도 질문을 열몇 개 적어놓고 지금 하나도 못 여쭤봤는데 하나만 짧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직 그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안정화가 안 돼 있고 계속 지금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렇게 기술이 급변할 때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레인 무버 어드밴티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못된 기술에 오히려 고착이 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지금 블록체인을 봤을 때 아까 이제 퍼블릭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자기만의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약간의 드팩토 스탠다드 느낌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뭐 망간 연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먼저 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불안정성을 봤을 때는 조금 웨이den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든 간에 새로운 게 나오면 항상 먼저 빨리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관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빨리 선점하고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태계를 키울 수 있도록 선점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외하고 저희 블록체인 기술 한 2년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더리움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만 정말 이 새로운 게 이더리움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미 여기는 몇 년에 걸쳐서 검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은 검증을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문제가 있다고 그건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선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브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인프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한 번 굳혀진 인프라를 바꾸는 건 정말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무브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단계에서 빨리 그걸 따라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희 나라 약간 도전 정신이 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럼 저 하이퍼레저 걔네들이 하는 거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그럼 이거 다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빨리 따라잡고 그보다 더 선도적인 역할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마음을 봐야 되고 지금 되게 기회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늦으면요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갑니다 이미. 예. 그래서 저는 선도적으로 패스트 무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당연히 퍼스트 무버가 텍스 올 하는 구조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한국이 퍼스트 무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방법론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거 수익성 얼마나 나? 그거 시장 크기가 얼마? 시장도 없고 사실은 레퍼런스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의 수익성, 이거의 BM의 어떤 장점은 뭐야부터 다 우리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으면 안 하잖아요. 사업 계획조차를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R&D도 솔직히 다른 데서 한 거에 패스트 팔로우식 R&D가 많다 보니 진짜 이런 류의 다 지금 퍼스트 무버로서 막 같이 달리는 이런 류의 사업을 이런 류의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치고 나갈 거냐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방법론이 익숙치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플랫폼 하나를 안 만드는 이유가 중국이나 이더리움, 네오, 이오스 이 중에 뭐가 좋을까 기다렸다가 디팩트 도미넌트가 탄생하면 그거 따라잡자라고 기다리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시간상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이제 스태피는 이렇게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게 경제 성장이나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기여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막연한 기대감이 너무나 올라가면 저희가 약간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죽어 있으면 저희가 약간 엑셀러레이터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이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저희 연구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